자, 이번에는 귀가 맛있을 시간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함께 하는군요. 대선 끝나고 처음 봤고 네네. 대선 국면에서도 한 번도 뵌 적이 없네요. 진짜 오랜만에 함께하는 유시민 작가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유시민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와. 유시민 작가 박수로 맞이합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렇게 오랜만인가? 정말 오랜만이에요. 예. 보고 싶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나와 주셨죠. 유시민 작가의 애독자. 요새 유시민 작가 덕분에 네. 책벌레가 됐어요. 그 전에는 완전히 그냥 까막눈이었는데 예. 이제는 책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똑똑해졌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윤혜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우리 유 작가님의 청춘의 독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저봐. 술술 나와. 술술 나와 진짜야. 아주 인상 깊은 구절입니다. 네. 권력은 마주보고 있을 때보다 권력과 함께 서 있을 때 더 큰 두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권력을 멀리하기로 우와. 결심했다. 야. 그래서 총리직 거절하신 거예요? 야,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어. 근데 진짜 되게 이 구절이 함께 서 있을 때 왜 큰 두려움을 느낄까 했는데 그 책에는 함께 권력과 서 있으면 아군들이 미친 듯이 공격하고 막 그런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니, 총리직을 거절했다 이런 건 어떤 분들이 여기 나왔을 때 얘기했나? 아니지 다른 데서 얘기했나? 아니, 저는 납치해서 제가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 저는 그런 발언이 진위업은 몰라요. 저는 뭐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얼른 막 뭉개고 넘어갔습니다. 예. 근데 제가 또 저러고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적절치 않은 발언인가요? 그게 사실 뭐 그 사실관계는 뭐 아이, 분명히 할 필요는 있죠.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저한테 총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하니까 그다음에 뭐 김민석 의원을 지명을 하고 이러다 그런 거는 난 모르겠고 모르죠. 그냥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구상 중에 네. 총리감을 이렇게 찾는 과정에서 네. 그런 검토 대상 중에 한 명이었을 수는 있다. 아, 그 첫 번째고.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다시 공직을 맡을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적은 있다. 그럼 나는 뭐 어떤 공직도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단호하게. 네. 그 정도만 하죠. 네. 그러니까 뭐 행복하게 살기 위해 권력을 멀리할 결심을 아니 하였다. 그런 게 아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여기 책에 그렇게 쓰셨잖아요, 작가님이. 아니 그 책 따로 말씀 따로 하시면 안 되죠. 작가님 책인데. 이거는 그 아, 근데- 국자로서 실망합니다. 그거를 그 공직을 한다고 해서 꼭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 공직을 안 한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공직을 해야 행복한 사람이 있고 그건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 예. 요새 얼마나 행복해 보여. 아유 이럴 거면 좀 신났어. 진작시켜 주지 맞아요. 그랬어. 난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은 그런 공직 수행에서 그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보람 있고 훌륭한 일이라 하더라도 예. 개인적인 만족을 얻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아. 이게 나는 그렇다 그런 거지. 그렇지, 그렇지. 혹시 일반론으로 오해. 아니야, 일반 유시민은 놈. 그렇다. 아, 유시민은 그렇다는 네. 거야. 좀 별난 놈이라서 네. 유시민은 그렇다. 그런 네. 정도죠. 예. 네. 와 시작부터 아주 어려운 질문이 들어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윤혜야, 네? 너무 고마워. 그렇지 않아도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예. 유시민 작가님과 우리 매불쇼 그동안에 함께하면서 윤석열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로지 그냥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도 큰 위안이 됐거든요. 예. 근데 유시민 작가님이 정치평론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민들레 칼럼을 또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요? 이게 또 어떻게 된 사연인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뭐 그럴 필요까지 있으신가 해서. 뭐 정치 비평을 안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되도록 좀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민들레 칼럼도 이제 그게 제가 하는 제일 중요한 정치 비평이었는데 그 2주에 한 번씩 네. 이제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민 언론 민들레에는 글이 안 써져서 네. 못 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러 이유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2016년, 17년 그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좀 되게 좋았어요. 그때 뭐 TV 예능 프로 같은 데 나가고 말씀 진짜 알쓸 진짜 이런 거 하고 그래서 뭐 맞아. 사람들이 저 인간 저거 몹쓸 인간인 줄 알았는데 맞아. 알고 보니 괜찮네 뭐 이런 얘기 네. 듣다가 네네.
2019년도에 조국 사태 터지면서 이제 정치 비평 형식으로 참전을 한 거죠. 그 조국 사태에 참전을 하면서 이제 활발한 정치 비평을 그때부터 해서 약 7년 가까이 그걸 했어요. 네. 했는데 이제 저 매불쇼는 재작년 이맘때 문과남자의 과학공부 그 책 내고 나서 나왔던 것 같아요. 한 2년쯤 전에. 네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거 하면서 그 정치 비평이 때로 좀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게 다른 비평가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비평가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아요. 아니 뭐 아무렇게나 해도 뭐 이번에 뭐 무슨 뭐 국힘당이 뭐 170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했다고 해서 국힘당에서 공격하거나 민주당에서 비판하거나 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비평가들끼리는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하는 비평에 대해서는 비평가들이 막 비난을 하고 막 왜곡하고 할 뿐만 아니라 국힘당에서도 공격을 해요. 때로는 막 민주당에서도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 이게 되게 부담되는 일이잖아요. 부담될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게 왜 나만 유독 그러지? 그게 꼭 뭐 그분들 잘못은 아니고 내가 비평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조국 사태 때부터 참전해서 윤석열 일당과 6, 7년간 싸워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윤석열하고 싸우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제가 사실 좀 약간 책임감을 느꼈어요. 문 대통령께 제가 일은 안 하지만 밖에서 힘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네. 그게 밖에서 좀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게 좀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낙선할 때 그때는 그런 의무감보다 난 아무것도 약속한 게 없으니까 내가 무슨 부채의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아주 신분이 깊은 사이도 아니고 근데 너무 마음이 이제 안쓰럽고 정말 그렇게 사방에서 공격받으면서 모함받고 악마화 당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정말 민중의 성원을 받으면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서 좋은 정치를 펼치는 거 이걸 네. 되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또 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됐으면 좋았는데 안 돼가지고. 또 떨어졌네. 네.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엉망으로 국가를 운영을 하고 막 횡포를 부리고 결국 계엄령까지 가니까 계속 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선거 비평도 하게 되고. 근데 때로는 내가 하는 비평이 민주당 쪽에 도움이 될 때도 있겠고 또 하다 보면 뭐 민주당 쪽에서 저건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걸 할 수도 있죠. 네. 비평이라는 게 늘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도움되는 거가 있을 때는 그냥 지나가고 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저거는 좀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공격해요?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판. 뭐 우리하고 관계 없다고 한다든가 진짜요? 아니면 심지어는 그러지 말라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네네네. 아니 나는 비평하는 사람인데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비평하는 사람인데 참 힘드시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힘드셔.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총선 결과를 예측을 했고 나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맞아. 나가 공격을 받았어요. 네. 이번에 또 이제 대선 국면에서 또 네. 그 김문수 씨 부인 설란영 씨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막판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예. 이제 하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이게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때 아니 근데 그거는 일단은 영향력이 그만큼 있다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쉽지 않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 얘기를 받지 않아서 속상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님은 이제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는 이제 방증이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잘 하실 거예요. 저는 네. 옛날부터 잘 하실 거라고 믿었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무슨 빚을 진 거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네네. 일방적으로 제가 이분이 대통령 되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 되게 기쁠 것 같다. 일종의 인간 승리잖아요. 대단한. 네. 그런 거 보는 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거를 잃었기 때문에 더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 이런 것도 제가 굳이 가질 필요가 없는 관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운데 때로는 나는 뭐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활동이 그쪽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해왔는데 그게 내 마음과 달리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너무 커졌어요.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안 써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요거 자기 하나- 검열을 하게 돼요. 이렇게 쓰면 그러면 안 돼. 이게 안 써진다. 문장 하나를 쓸 때마다 네. 이것이 어떻게 악용될
위험? 이게 맞아. 아군한테 받는 상처가 더 깊고 커요. 아니 꼭 아군한테 받는 것 때문이 그럴 것 아니라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것이 그러니까 자기 검열을 너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이 안 써주시고. 야, 유시민 상처 너무 크다. 그래서 맞아.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한 문장마다 한 단락마다 계속 검열을 하게 되면 네. 비평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아, 아니 어떤 선택이든 저는 매우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저는. 매불쇼에 나올 일이 별로 없어져서 오늘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한테 그 대선도 끝났고 하니까 한번 인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왜 못 나오는지 이야기 네. 좀 하고. 오늘 마지막이에요? 아니 안 그렇게 돼요. 내가 가만 안 있지. 그렇지. 근데 그 작가님, 근데 사실관계는 또 우리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니까 작가님으로 인해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 시끄러웠던 건 현상이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표를 깎아먹는 행위가 됐느냐? 그 데이터가 있어요? 저는 그거랑은 전혀 별개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 데이터로는 입증이 안 되고. 없죠. 근데 이제 다만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네. 자기 자신의 비평 행위에 대해서도 비평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요. 그건 맞죠. 네. 그래서 일종의 자아 비판 같은 거를 한번 해보자면 네. 제가 이제 이 설란영 씨 관련 발언 중에 무엇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시끄러워졌을까 생각해봤어요. 이건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사자가. 그러면 당사자 말씀 듣기 전에 네. 제가 요거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난번 대선 국면에서 유시민 작가의 그 설란영 여사 관련한 발언 이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혼자서 엄청 괴로웠던 사람이거든요. 뭐냐면 설란영 여사의 빙의를 해서 설란영 여사는 아마 이럴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두고 언론에서 뭐 여혐이다, 무슨 뭐 엘리트주의다라고 엄청나게 때렸단 말이야. 네. 그리고 방송에 나오는 논객들도 그걸로 엄청나게 비판 많이 하더라고요. 네. 여야할 것 없이 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거의 대부분을 다 봤습니다. 이건 제 느낌이지만 그 해당 발언을 진짜 제대로 듣고 비평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만들어진 프레임대로 그 안에서 호적되더라고. 나는 그거를 다 듣고도 그 발언이 불편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 각자의 몫이니까. 근데 제대로 듣고 보지도 않고 언론이 만든 프레임대로만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있는 그대로 다 듣고 나서 비평한 거는 가능해. 근데 내가 볼 땐 그거 안 봤어.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괜히 또 하면 긁어부스럼이 될까봐 또 내가 못 하겠는 거야. 그게 또 내가 비겁해 보이고 혼자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시구나. 네. 그럼 미안해요. 힘들게 해가지고. 아니야, 진짜. 근데 공교롭게도 네. 그때 그 빙의에서 했던 발언이 그러니까 추정이지 어떻게 보면 그 발언을 증명해주는 증언들이 나왔었어요 또. 네. 그래서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아이, 않아요. 저한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오늘 그것만 한번 좀 듣고 갔으면 그래, 좋겠어요. 준비를 해놨어요? 그거 하나만 좀 듣고 그런 가겠습니다. 것도? 그래서 네. 그래서 준비했어요? 허락해 주신다면 네. 유시민 작가의 원 발언 보고 네. 그거를 증명해 주는 발언 이렇게 두 개 연결해서 네. 보겠습니다. 됐죠? 네, 일단 그러면 유시민 작가의 그 문제가 됐던 그 발언부터 일단 한번 듣고 옵니다. 설란영 씨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저러는지. 그러니까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가 다른 유력한 후보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헐뜯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봐요. 설란영 씨는 그때 그로 20단인가 있던 세진전자라는 그 전자부품회사 노동조합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씨는 한일 도르코 지금 금속연맹 산하의 거기 노조위원장을 했죠. 그러니까 김문수 씨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하실 수 있죠. 김문수 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설란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그 관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되었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조건에서는.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잖아. 남편을 더욱 우러러보겠죠.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됐어요. 더더욱 우러러보겠죠.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예. 자,
설난영 씨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자, 저는 이걸 보고 되게 이상하다, 문제가 된다라고 그때도 생각 안 했고 지금도 생각 안 하는데 네. 이걸 다 보고 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각자가 입장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대신에 좀 보고 판단해라 하는 차원에서 요거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 예. 이게 추정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참 공교롭게도 과거에 설난영 여사와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분이 또 증언을 한 게 또 있어요. 마침 예, 예. 그거 한번 또 듣고 오겠습니다. 그 설난영 씨하고 결혼했을 때 심각했어요. 그때 한참 서울대 나온 놈들이 운동권에서 주름 잡으면서 노동자 출신 여성들하고 결혼하는 게 유행처럼 발생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노동자 출신 설난영 씨를 결혼하면서 하루는 제가 대학서점이라는 곳에 봉천사를 갔는데 설난영 씨가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저를 bun척만척하고 동아일보를 펼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고 나더니 책꽂이에 이제 먼지를 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뭐해? 나 왔는데. 그랬더니 나 할 일 많어. 동아일보 사설도 봐야 되고 한겨레 신문 사설도 봐야 되고 조선일보 사설도 봐야 되고 일본어까지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김문수 씨는 그때 설난영 씨가 갖다 준 밥을 서점에 쪽방 안쪽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 질렀어요. 야! 노동자 출신하고 결혼했으면 있는 그 자체로 존중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존중할 수 없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질책하고 돌아섰습니다. 네. 유시민 작가가 빙의해서 추정한 것을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뒷받침해주는 네. 증언처럼 저는 느껴졌는데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고 네. 이제 뭐 당사자니까요 유시민 작가님. 굳이 저런 거를 볼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이 중요했어요. 문제는 저한테는 중요했어. 이제 조금 전에 제 말하는 영상이 나왔는데 우선 이제 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작은 문제고 하나는 이제 좀 큰 문제일 수 있는 제 발언에. 네. 첫 번째는 그 제정신이 아니다 그 표현이 있죠. 그건 좀 뭐 과할 수 있죠. 그거는 되게 이제 네.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네. 좀 과한 표현이에요. 그런 네, 거는. 네. 그러니까 그런 표현 쓰면 안 되는 건데 네, 네. 저기 약간 그 다스베이다라는 데가 좀 캐주얼한 데여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저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나온 이 캐주얼한 발언이 어떻게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잘못이 있는 거죠. 자기 검열을 했어야 되는데 네. 저때 좀 되게 해이한 자세로 했어요. 네네. 이제 그 이제 첫 번째 문제고 저거는 제가 이미 좀 잘못한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이제 국힘당에서 전국의 플랜카드를 저를 공격하는 플랜카드를 걸고 네. 막 지지층 투표 동료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개 비평가의 발언을 놓고 그런 일이 유력한 없죠. 정당이 전국의 플랜카드를 며칠간 걸고 막 유세장에서 떠들고 막 뭐 종편 이런데 대담에 나와가지고 공격하고 이런 사례를 저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찍겠다는 사람도 많이 나왔어요. 인지도 너무 올라가가지고. 아니 출마도 안 했는데. 근데 아까 제가 한 발언 중간에 보면 학출 노동자 김문수 씨가 찐 노동자 설난영 씨하고 헌인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네.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하실 수 있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있는 발언인데. 그러니까 저는 대학 출신 노동운동가하고 찐 노동자가 혼인한 사례를 여러 알아요. 제가 네네. 80년대에 활동할 때 아까 또 이제 어떤 노동운동가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행처럼 아. 한때 네. 해가지고 그런 커플들이 여러 알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커플도 김문수 설난영 커플 같지 않았어요. 그때도 이미 예. 그 남편을 쥐고 흔드는 분도 있었고요. 아, 네네. 예, 그 관계가 다 부부마다 달라요. 네네. 근데 제가 찐 노동자하고 대학생 출신 노동운동가가 혼인하면 관계가 불균등해진다라는 것을 아주 일반론적인 것처럼 말을 해버렸잖아요. 제가 전날 저 얘기를 한 것은 김문수 설난영 부부의 개별적 사례에 대해서 내가 정보가 많고 과거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를 한번 이해해보자는 입장에서 그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설난영 김문수의 관계가 이러하다 여기에 논의를 한정해야 되는데 네. 저 발언은 이 관계를 아주 일반화할 수 있는 발언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잘못 말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확대 해석하면 이제 여성 비하, 학력 차별, 그죠? 노동 비하 이렇게 확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잘못은 네. 저 부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쳤어야 되는데 한정했어야 되는데 일반화할 수 있는 형식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일부 근데 내용이. 작가님, 제가 뭐 너무 호의적인지 너무 편파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네. 것 같아요.
두 사람이라면 그렇게 될 관계가 것이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는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맥락상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사람들이 널려 있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평하는 사람은 아니 그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비평하는 왜 또 굳이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이렇게 작가님처럼 자기 비판이 가능하고 반성할 걸 아니까 오히려 물어뜯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거 좀 길지만 다 틀은 거야. 네. 맥락이 있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맥락이. 이제 그다음 들어봐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최욱 씨나 우리 오윤혜 씨처럼 네. 저하고 뭐 이렇게 아. 방송도 하고 이래서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해석해 주려고 노력하는 분들만 있는 세상이면 이렇게 안 돼요. 근데 곡해하고 왜곡하고 공격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국힘당 진영 쪽뿐만 아니라 네. 기성 언론의 모든 기자들 거의 모든 기자들이 싫어하는 인물이에요. 제가. 그렇잖아요. 이것도 저의 행위의 결과인데 제가 언론에 인터뷰도 안 하고 출연도 안 하고 압류도 안 하고 거의 대부분 네. 툭하면 기성 언론 비판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공공의 적 1호예요. 네. 영향이 아니 그건 크니까. 통쾌해야죠. 아니 그쪽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하고 6년 넘게 싸웠어요. 네. 그 국힘당 쪽에서도 공공의 적이에요. 자기들로서는. 그렇죠. 이제 그런 조건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확대 왜곡해서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사용할 위험 네. 이걸 충분히 인식하고 발언해야 되는데 아. 제가 저렇게 공격당할 소지가 에이. 있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건 그게 아니야. 저희 잘못이죠. 그거는 예방 불가능해. 이건 여기까지고. 나는 반대. 아 그다음에 이제 어떤 비평가가 한 비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무의식에 잠재의식에 여성 비하, 학력 차별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한 거다.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정말 그런가? 생각해봤는데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그렇게 바르려고 아니, 하지 마요. 무의식의 영역이라는 건 내가 의식을 어떻게 못하는 거잖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내가 이렇게 심지어는 무의식의 영역에 있을 수 있는 것까지도 의식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내가 자기 검열을 해야 된다. 비평을 계속 하려면. 너무 자기 비하하지 마요. 아니, 비하가 아니요. 왜 그래요, 그거는 진짜. 객관적으로 비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거 무의식의 세계니까 내가 의식의 영역에서 그렇다 하니까 나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그 안이한 태도로 말을 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무의식의 영역에 그런 게 있는지까지도 의식적 진단의 대상으로 삼아봐야 되겠다는 생각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자아 비판이고. 네. 그래서 이거가 결과적으로 나타난 걸 보면 제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네네. 이걸 가지고 이제 저를 비판했던 그룹이 두 그룹이 있어요. 첫째는 국힘당 패거리들이고 네. 이제 국힘당 정치인들과 후보 진영 네. 후보 부부와 네. 그다음에 뭐 그걸 자연스럽죠. 편드는 언론인들과 그걸 편드는 비평가들과 자칭 네. 그런 사람들이 공격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죠. 자연스럽고 알 네. 수 있어요. 왜 그러는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네. 여성의 전화나 뭐 민주노총이나 이런 시민사회단체 있잖아요. 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여기서 또 비난 성명이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어요. 네. 이 둘은 동기가 달라요. 네. 이 두 번째 그룹은 정말로 어떤 비평가가 무의식의 영역에서라도 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렇게 의심하면 발언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이 대선 국면 막바지에 국힘당 쪽에서 이거를 이용해 먹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분들은 네. 이른바 신념윤리,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바에 따라서 옳은 일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하는 행위가 현실에서 초래할 수 있는 어떤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느끼면서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네요, 그렇지 않네요, 서로서 논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근데 국힘당과 그 패거리들이 한 거는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토록 인권 감수성이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 근데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데 설랑영 씨는 노조에 대해서 되게 개팍하고 못생겼다. 막 이런 발언 하는 거에 그러니까 대해서도 그것 때문에 비롯된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요. 다. 저는 그 발언이 오히려 더 불쾌하게 느껴졌어요. 노조도 했던 사람이. 그런 거 논의하려 네, 그게 문제가 왔고요. 네. 그래서 저는 기뻤어요. 네. 이분들이 이토록 여성 비하에 대해서 예민하고 노동 비하에 그런 게 대해서 아니라는 예민하고 거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학력 차별에 대해서 내가 이분들 잘못 봤구나. 그 전에 뭐 여성가족부 폐지, 아니, 페미니즘 유 공격하고 작가님한테만 막 가혹한 거예요. 그래, 그들은. 뭐 노란봉투법 막 거부권 발동하고 막 노동조합 욕하고 이럴 때 제가 그분들은 정말 노동을 비하하고 여성을 얕잡아보고 그리고 학력 차별 의식이 찌드는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일반적화할 수도 있을 저 약간의 좀 상당히 또는 심각한 실언
잘못된 표현 방식 이거에 저렇게 분기탱천해서 저렇게 하는 걸 보니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잘 되겠다. 차별금지법도 이번 국회에서는 무난히 통과될 것 같다. 이런 사실 때문에 그분들이 모쪼록 앞으로 네. 매사에 그와 같은 경각심과 감수성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 주시면 나로서는 이 모든 비난에 대한 비난받은 거에 대한 보상을 아니, 받을 것 같다. 저 그런 작가님. 생각은 해요. 아니 뭐 작가님, 뭐 작가님 아, 이거. 자유롭게 무슨 말씀이든지 다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솔직히 굉장히 불편해요. 왜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그냥 쉽게 표현해서 작가님을 편들면 작가님을 욕했던 사람들로부터 내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한 그렇지. 자연스럽죠. 같이 날아가는 걸 감수합니다. 왠지를 알아요? 나는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야 난 이런 잘못을 안 하려는 예방이 가능하잖아. 나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 그래서 저- 나는 예방이 불가능해. 표현이 잘못됐다니까 그 관계가 어떤지 짐작하실 수 있죠. 이 표현은 아니 그 맥락상 아니, 맥락은 그들이 그런데. 입장에서는 그렇게 봤다고 우리는 아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대는데 왜? 왜 그러냐면 왜 그래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맞아요. 작가님 본인이 잘못했다는데 네가 뭔데 끼어들어? 맞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가혹하게 잡아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제 여성의 전화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잘 싸우겠죠 앞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국힘당도 이렇게까지 저를 비난했으니까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안 지키잖아요. 나는 앞으로도 일관성 계속- 없잖아요. 무슨 없나? 없어요. 끝나지 마세요. 여자 기자를 막 그렇게 그 꼬투리 팔목에 막, 잡으려고 그러는 막 거예요. 상처나고 막 네. 난리도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버리면 어떤 발언도 못 합니다. 아 그게 인간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비평하는 사람들이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웬만하면 이렇게 해도 그냥 넘어가지고 비평가들끼리 야 그 비평이 맞냐 안 맞냐 가지고 좀 정말 진지한 토론을 하고 그렇게 넘어갈 텐데 이거는 선거 국면에서 네, 그냥 공격 수단으로 득표 네. 수단으로 이걸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봐야죠. 네. 아, 이게 이 정도로 부담이 오면 정말 한 문장 한 단락을 쓰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그럼 좀 쉬세요. 원하시니까 조금 쉬면 돼. 지금 휴식이 필요해. 글이 잘 써질 때쯤 다시 또 비평을 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강요하지 말아요. 그래요. 강요하지 마. 강요하지 마. 아니, 왜 개인적으로는 강요하냐면 힘드실 수 있잖아. 민들레 칼럼을 중단하면서 예. 내 논평할 게 사라졌어. 그럼 개인적으로 전화 그걸 상담을 해요. 베껴야 되는데. 네. 아니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또 상처받고 위축된 것 같아서 또 제가 그것도 가슴이 좀 아프고 아니, 이거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상처받은 건 아니에요. 네.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구나 이게. 아니 그거는 맞죠. 그런 거고 내가 신중할 필요는 있죠.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일이 생기는 예. 이 행위를 계속하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모든 일이 다 나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 네. 나로 인해서 생기는 일을 내가 발무리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끼면 나로 인해서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에이 그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 그 독립운동가를 친일파들이 다 손가락질했는데 그럼 독립운동가로부터 비롯된 건데 독립운동 하지 마요? 아 독립운동가도 그 일본 제국주의와 친일파들한테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런 빌미 어차피 싸우는 관계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 중에 민가에 오발탄을 쏘지 말아야지. 아 그죠? 신중할 필요는 있죠. 적들을 향해서 조준 사격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잘못해서 민가의 장독을 깼어요. 네. 그러면 저 군대는 막 민가에 피해를 주고 민중을 괴롭히는 군대야. 네. 이런 선전의 소재를 제공하는 게 되잖아요. 아니 사람 죽인 것과 장독대 깬 것과 뭐가 더 잘못입니까? 사람 죽인 거 얘기 안 하고 장독대 깬 것만 얘기하는 게 잘된 세상입니까? 아니 근데 그런 인간과 그런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우리 인간 세상이에요. 네. 그 점을 우리가 원래 비평하는 사람은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원래 비평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념 윤리에만 철저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내가 저지르는 어떤 오류 이런 것들이를 민주당에 덮어 씌워 가지고 뭘 그렇게 할 수 덮어씌워요? 있는 세상이 되어 있더라고. 이거 과대망상인지 모르겠는데. 과대망상이에요. 아니 작가님 네. 대한민국 전체를 청소하려는 사람이 장독대 하나도 깨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오만한 거 아닙니까? 아, 오히려 나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
아니 그러니까 그 장독대도 깰 수 있고 깼다고 혼날 수도 있죠. 그리고 아니, 깼으면 물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작은 흠결에도 저렇게 좋아, 막 오유는 이러니까 성직자입니까 우리가? 아, 그럼. 그러면 진보 진영 비판형이 어려워져요. 저들 좋다. 눈살롱 가고도 말도 안 되는 재판 계속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 좋아. 네, 그래서 저는 당분간 그냥 빈 활만 쏠려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서 비평하거든요. 커피 마시면서. 제 아내나 제 아들이 듣는 데서 아 네. 이러면서 뭐라고 한마디씩 네, 해요. 네, 아, 네. 잘된 일이네, 뭐 좋은 일이네. 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판사가 이러지? 이런 거를 이제 화살을 채우지 않고 빈말을 혼자 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낼 거예요. 알겠습니다. 당분간. 지금 댓글에 네. 이 주제로 너무 길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 아니냐라고 독서 이야기 하는데 어찌 하냐. 이런 얘기하려고 모신 거고 정치 비평 안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해하고 계시네. 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그냥 잠정적으로 네. 시간도 다 돼가네, 그죠? 끝인사 하는 거예요 오늘. 잠정적이요. 네, 끝인사 아니에요. 그래도 책 이야기는 조금은 해야지. 책 이야기. 네. 아니 맞아요. 내 책 얘기가 아니라 독서에 관한. 아 독서에 관한 독서가 이야기. 뭐가 좋죠? 여기 작가분이 준비 엄청 해줬더만 네. 한마디도 하지 않나? 아니, 오늘 원래 이제 주제는 독서 아니야? 우리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네. 너무나 많은 매체가 있는데 꼭 이런 시기에도 독서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큰 주제였거든요. 맞아요. 네. 5분이라도 해야지. 그죠? 5분 하세요. 네. 5분 하세요. 네. 독서를 왜 우리는 꼭 해야 되느냐? 네. 아니 꼭 해야 될 건 없어요. 아 그래요? 이게 책이라는 거는 그 책을 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은 예. 독자한테. 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음. 그런데 이 메시지를 여러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래된 형식이 책이에요. 이거 오래됐다 그래봐야 그리 오래된 건 아니고 네. 몇백 년밖에 안 돼서 이 책이라는 미디어가 생긴 것도. 그러니까 종이에 문자 텍스트를 찍어서 네. 그걸 쓴 사람이 읽는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미디어는 문자 텍스트로 소통하는 그런 매개체에 예. 지나지 않아요. 네. 근데 문자 텍스트로만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어, 언어 중에서 문자 말고 말로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말뿐만 아니라 영상, 뭐 이런 거 음악 다 얹어가지고 말하자면 멀티미디어로 소통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감하고. 네. 그러니까 그 책이라는 것은 예전에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게 생기기 전까지는 책이 뉴미디어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책은 완전 올드미디어가 돼 있죠. 네.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꼭 책을 읽어야만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도 예 문자 텍스트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지식과 정보와 감정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네. 이게 올드 미디어인데도 왜 안 죽냐 하면 오로지 문자 텍스트로만 전하기 때문에 네. 이 유튜브 보는 거와는 달리 여기는 다 보여주는 심지어는 댓글까지 보면서 볼 수 있어. 네. 네. 근데 이 책이라는 이 문자 텍스트로 이루어진 미디어는 그 책을 쓴 사람하고 그 책을 읽는 나하고 둘만 교감해요 여기서. 그리고 어떤 주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거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부 다 담아놨어요. 질문 하나, 어떤 책 한 권이 한 개의 질문을 다루는 책인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서 문자 텍스트에 불과하지만 영상을 머릿속에 조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필자 글쓴이의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맞아요. 받기도 하고요. 네. 호흡이 맞으면. 예. 네. 그래서 독자가 이 영상을 보는 것과 달리 많은 부분을 자기 직접 해야 돼요. 그러면서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정보를 받아도 문자 텍스트로 받는 이것이 이 두뇌 속에서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이걸 봐야 맞아요. 되기 때문에 아.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깊게 남아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 책이 어릴 되게 좋아요. 때 이렇게 설명하면서 책 읽으라고 했으면 나도 읽었지. 무조건 읽으라고만 하니까. 근데 무조건 심지어 읽으라고 하는 사람도 안 읽어. 그래갖고 내가 안 읽었잖아. 저는 어제 유시민 이렇게 작가님과 설명하니까. 교감을 했거든요. 진짜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유 작가님이 사마천 같은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 권력 앞에서도 비판적으로 신랄하게 역사 기록을 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 5년을 비판적이고 신랄하게 기록하는 사마천이 되라. 오윤혜 씨가 사마천을 인용하는 이게
와 대단하다 근데. 책이라는 미디어의 위대한 점을 와. 우리가 지금 바로 보고 있는 거야 현장에서. 나는 제가 말을 실수하면 무슨 사막이를 실수한 줄 알았어. 야 사막천에 나도 그러니까 놀랐어. 깜짝 놀랐. 근데 진짜 많은 도움이 되고 교감이 됐습니다. 근데 저도 윤석열 계엄이로 6개월 동안 두 가지 취미가 생겼거든요. 6개월 그 힘든 6개월 동안 네. 하나는 술이고 하나는 책이었어요. 아 좋아요. 술도 좋고 책도 좋아요. 왜냐면 전 신앙이 없으니까 미래가 너무 암담하고 희망이 주님을 없는데 모시는 거지. 막 누군가는 종교가 있는데 어디에 기대야 돼 하면서 이제 책을 펴게 되고 야. 맹자를 보고 유시민을 보고 야 낭만이 최강문을 보고 최강욱을 보고 예, 낭만이 있어. 이렇게 버텼죠. 저도 진지하게 좀 고민이 하나 있는데 요즘 시대가 책을 읽기 좀 어려운 시대잖아요. 피로하고 바쁘고. 저 같은 경우는 책을 펴면 끝까지 못 읽어요. 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책감도 좀 심하고 아. 왜 이렇게 좋은 책을 나만 다 끝까지 못 읽어? 와 좋다 이 질문. 방송도 못 하고 왔는데 책도 못 이런 자괴감이 요즘 좀 빠지더라고요. 아, 끝까지 뭐. 이러다가 이제 뭐 도태 되겠죠. 아, 이 도태 아니 근데 되는 이것도 거예요. 진심이에요. 실패한 사람 같이 느껴져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책을 끝까지 못 읽는다 이러면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을 고르면 돼요. 아. 이 세상에는 책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못 읽는 책이 많다니까요. 도저히. 아, 유시민도 못 읽는 책이 있어요? 소설책 중에도 안 안 읽어지는 아, 그래요? 소설이 아, 있고요. 그런 게 있어요? 철학책 중에도 저는 니체, 키에르케고르 뭐 어. 못 읽어요. 오, 그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야, 이거는 큰 위로다. 이따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런 막 집어던져요. 야, 그렇게 있어. 요거 좀 위로 힐링이다. 똑같네. 힐링이야. 독자의 책임이 아니고 저자의 책임이다. 아, 저자의 책임이야. 아니면 독자와 저자가 서로 안 맞아. 사맞지 네. 않아요. 궁합이 안 궁합이 안 맞구나. 좋아. 아. 어. 왜냐면 훌륭한 객관적으로 볼 때 아주 좋은 남자고 객관적으로 볼 때 아주 괜찮은 여자인데 네. 둘이 이혼하는 경우 있잖아. 아, 맞아요. 아, 그렇지. 그 남자가 이상한 건 아니거든. 그렇지. 궁합이 안 맞는 거지. 궁합이 안 그 중에 하나가 이상할 수도 있지만 둘 다 이상하지 않은데 그냥 궁합이 안 맞는 걸 수도 있어. 아, 좋다, 좋아. 그 책하고 독자도 저자하고 독자도 궁합이 맞는 저자 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책을 못 읽겠다면 이건 그 썸만 타다가 많은 여자 같은 또는 남자 같은 존재일 수 있는 거지. 알아면 알아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모르겠어.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지겠죠. 아니 그러면 작가님은 책을 선택할 때 나의 궁금증이 하나가 생겼어. 이 궁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책을 선택하시나요? 아니면은 보다가 궁금함이 생겨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합니까, 책을? 그때 달라요. 그것도 저는 달라요? 책의 세계는 거의 무한대로 넓기 때문에 누구도 이 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내가 지금 이 책을 볼 때야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가 종사하는 업과 관련된 전문 분야 네. 이런 데들은 꿰고 있죠. 이쪽에 뭐 문학비평가 같으면 문학평론가 같으면 원래 이번 달에 나온 소설이 주목할 게 뭐 있나 이렇게 보게 되겠죠. 네. 그렇지만 그냥 독자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에 너무 많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되는 대로 봐요. 어떨 때는 뭐 미디어에 나온 책, 이거 재밌겠는데 생각이 들어서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서점에 우연히 들렸다가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가 궁금해서 검색해보고 이런 책이 있구나 해서 보기도 하고요. 네. 이게 또 사람마다 달라요. 책 찾는 방식이. 저는 그냥 어차피 책의 세계는 내가 다 모르니까. 네. 그 우리 인생은 짧으니까. 그리고 나는 막 어느 한 골짜기에 깊이 잠수에 들어가서 거기를 막 정밀 탐사하는 이런 스타일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나룻배에 들러가지고 바람 좋네, 풍경 좋네 이러면서 저기 괜찮은데? 붕어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낚싯대 들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책 고르는 것도 대충 그렇게 골라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저는 분명히 이 책을 다 읽었는데 한 달 뒤에 보면 너무 새로워. 영화도 마찬가지거든요. 영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그냥 어떤 무의식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아니면 다 기억을 해내야 하는 거예요? 다 기억 못해요 어차피. 진짜 아예 나는 새롭더라고. 책을 다시 볼 때마다. 책을 한 거는 한번 일독을 하면 그중에 극히 일부만 머릿속에 저장이 되죠. 나머지는 어떤 분들은 무의식의 영역으로 간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그냥 망각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네. 제 느낌에는 어떤 부분 상당한 양은 그냥 망각하는 거고요. 네. 우리 뇌에서 모든 정보를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 지나면서 많은 부분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또 일부만 남게 돼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책을 보면 내 이 책 읽었는데 하고 기억을 잠시 떠올려보면 몇 가지 기억이 나겠죠. 네. 근데 그거는 다 사라지고 몇 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내 머리에 남은 거예요. 그 다시 책을 펼쳐보잖아. 이 책이 이런 책이었어? 너무 새로워. 그런 면도 있고요. 또는 내가 독서하는 능력이 더
자랐기 때문에 아. 처음에 읽었을 때는 안 보이던 게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산, 설악산 올라간다. 아. 그러면 체력이 약한 사람은 정말 땅바닥만 보고 막 맞아. 숨을 턱거리면서 사탕 먹으면서 올라가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자기 발 앞에 말고는. 네. 근데 체력이 엄청 산을 자주 다녀가지고 이제 체력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쉽게 올라가면서 여유롭게 옆 골짜기도 보고 꽃도 옆 보고 봉우리도 나무도 보고 보고. 하늘도 보고 구름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어디 주막집도 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 맞아. 보이는 게 달랐던 야, 이 거예요. 성장한 그럼요. 만큼 달리 보여. 그렇죠. 우리 오윤혜 씨도 네. 10년 전에 나를 그냥 쓰레기 보듯이 하더라고. 아, 그때는 근데- 쓰레기였잖아요. 맨날 예쁜 여자 만나고. 아, 이거 맞는 얘기잖아. 근데 이제 오윤혜도 약간 좀 인문학적 소양이 쌓이니까 나를 바라보는 게 약간 경외감으로 보더라고. 맞아. 그때 힘들 어. 때는 오빠 찾게 돼. 진짜 어. 윤석열 갑자기 풀려나서 오빠 어떻게 우리 그렇지. 죽을 맛이다. 이러면 안 돼. 나도 죽을 맛이다. 약간 그러면 우리 작가님은 이 독서하는 그 행위 있잖아요. 그 느낌 행위 이 자체를 또 사랑하시죠? 그렇죠. 그 자체를.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이번 주 금요일에 그 라이브 방송이 하나 있는데 네. 노무현 재단하고 그 인문사회 교양서적 출판하는 출판인들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사람 사는 세상 책문화제라는 걸 금토일 사흘간 해요.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네. 근데 이제 뭐 강연 뭐 같이 하는 토론, 북토크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알레오 북스를 거기다 하나 붙여가지고 라이브를 해요. 네. 공개 방송으로.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책 읽는 거 관련해서 최근에 경험이 다시 만날 세계라고 해가지고 그 이번 탄핵 계엄 극복 과정에서 그 시위에 참여했던 네. 주로 젊은 여성분들 필자들 한 10분 정도가 아. 짧은 글들을 써서 모은 책이 있었어요. 그걸 네. 알리오 북스에서 한 2, 3주 전에 다뤘거든요. 네. 되게 재밌었어요. 그 이제 계엄 이번에 인생 1회차 계엄을 당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아,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번 금요일에 다룰 책이 문학평론하는 김명인 선생 책인데 두 번의 계엄령 사이에서라는 제목인데 그게 이제 돌베개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을 다루게 되는데 그게 첫 번째 계엄이 주된 내용이에요. 이분의 인생 1회차 계엄. 1979년 80년. 그 계엄 때 이분이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회성록이라고 해서 성찰적으로 그때 일들을 돌아보는. 그러니까 저희는 같은 공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재미있게 읽었죠. 제가 그 두 책을 보면서 책이라는 게 진짜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이 다시 만날 세계라는 이번에 인생 1회차 계엄을 맞았던 그런 여성 시민들이 네네. 쓴 책을 우리 같은 우리 연배에서 보면 네. 이게 새로워요. 이 사람들 이랬구나. 왜냐면 우리는 일단 우리 2회차들은 일단 도망가고 보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일단 무서웠어. 아니까. 뭐 국회 부의장 이하경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뉴스 보자마자 강아지 안고 굶어 죽을까봐 집에 다시는 못 돌아올 수 있으니까 강아지 안고 정처도 안 정하고 핸드폰 끄고 막 걸어가는 도중에 그 사모님 전화기로 민주당 원내에서 연락이 와서 빨리 국회로 오라고. 그 이분은 국회에는 당연히 봉쇄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에 가면 죽는다고 생각한 거지. 이게 인생 2회차, 3회차 네. 계엄을 겪은 사람들이 반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 인생 1회차 계엄을 맛본 분들은 지금 이번 계엄이 인생 2회차이거나 3회차, 4회차였던 사람들이 과거의 계엄 상황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보면 되게 신기할 거예요. 이 두 번의 계엄령 사이에서라는 이 책은 이번 계엄이 실제적으로 인생 2회차 계엄인 어떤 문학평론가의 그 자기가 겪었던 첫 번째 인생 1회차 계엄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젊은 2030들이 이걸 본다면 조금 그 이 세대를 하게 될 거예요. 왜 응원봉 시위를 보면서 집회를 보면서 저 아재들이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이게 도대체 왜 저러지? 그렇게 놀라운 약간 홍사훈 기자 같은 분 뭐 계속 울더라고 그분은. 울잖아. 네. 그게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우리가 경험했던 1회차 계엄 당시의 상황과 이번 2회차 계엄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이건 완전 신세계예요. 지금 2회차 계엄에서 겪은 거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서로 다른 세대가 각자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네. 이 책에서 자신이 겪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간접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겪은 경험과 40년 전, 50년 전에 겪었던 경험. 네. 그 세대를 이해하는 징검다리가 돼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 책은 되게 궁합이 잘 맞는 짝이야, 두 권이. 다시 만날 세계라는 이 책과 두 번의 계엄령 사이에서라는 이 책은 서로 궁합이 잘 맞는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험, 이게 소통이라는 게 결국은 그냥 한두 마디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이 계엄에 대한 그 어떤
경험 네. 이런 것들이 간접 경험으로 서로 공유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김명인 선생의 책에 대해서 부제를 붙인다면 네. 라고 하고 이제 우리 제작진한테 이런 부제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만날 뻔했던 세계. 되게 너무 끔찍해요. 그러네요. 네. 근데 확실히 우리 작가님은 책 얘기할 때가 제일 행복해 보이네. 그러니까, 반짝반짝. 내가 여자 얘기할 때 그 표정이. 아 진짜 손짓, 눈빛, 그치. 표정 이 반짝반짝하잖아. 모든 게 행복해 진짜 보이신다. 내가 여자 얘기할 때랑 너무 흡사해서 나 혼자서 막 희득거렸어. 너무 좋아하시네. 그랬어요? 예. 너무 나와서 좋아하시네 책 진짜. 얘기라도 자주 해주세요. 비판 안 하셔도 되니까. 좋잖아요 네. 이렇게 인문학적인 그치. 이야기. 아니 책을 한 권을 읽어도 근데 재밌게 하고 막 행복하게 읽어야 되는데 요즘은 너 한 달에 몇 권 읽어. 아. 소리하면 너무 집착하니까 에이 그런 거는. 거기 아니면 내가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아니 너는 무식하고. 그거는 맞고. 그런다고 맞죠. 무슨 네. 몇 권으로 이렇게 접근해 온 무식하면 애들도. 어때요? 뭐 사회에 피해 주는 거 아니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요즘 어. 독서량에 집착하는 친구들 많아요. 아유 그런 건 의미 없고. 아, 네. 그러니까 그런 독서량에 집착하는 거는 제 생각에 물론 책을 많이 읽으면 좋긴 해요. 마치 하루 세 끼 맛있는 걸 계속 먹으면 좋은 것처럼. 예, 예. 근데 하루 세 끼 계속 맛있는 걸 먹는다는 걸 자랑하는 건 되게 촌스러운 일이라고. 그게 아니고 내가 밥을 한 끼 먹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걸 찾아서 먹고 싶은 방식으로 예. 함께 먹고 싶은 사람하고 먹는 거. 이런 게 되게 우리 인생에서 기쁨이잖아요. 네. 책도 똑같아요. 책도 많이 읽으면 좋긴 하지만 네. 많이 읽는 것이 선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권을 읽더라도 정말 맛있게 맛있게 읽어야지. 이 책을 내용을 내가 이해했다를 넘어서서 책을 읽는 행위를 둘러싼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 네. 읽고 나서 다 잊어버려도 돼요. 어차피 잊어버리는 건데 예. 그 잊어버린 것 같지만 언젠가는 또 그 일부는 살아 돌아와서 내게 돼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좋습니다. 유 작가님이 낚시 채널에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이 되고 내가 읽는 책이 내 생각이 된다고. 그럼 뭐 나는 라면이냐? 말도 안 되는 음식 얘기를 하나를 해. 먹더라도 내 몸이 되기 때문에 야, 진짜 내가 맛있고 라면을 좋은 얼마나 거. 먹어? 내가 라면이야? 그래서 라면인 거예요. 지금 배 봐봐. 라면으로 가득 찼잖아요. 배를 보라 그래. 아 되게 본인 아낀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를 그래?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러지 않아요? 좋은 거 먹고 좋은 책 읽고 네. 좋은 사람 들어가는 게 만나고. 좋아야 나오는 것도 좋죠. 네. 근데 저는 아무튼 저도 이제 그 낚시 채널 이제 가끔 보는데 맞아. 저는 작가님한테 가장 부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가장 부러운 거. 네. 하나.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너무 잘 알더라고. 아,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를 아주 너무 잘 알고 있는 분 같아서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는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힐링이 되더라고 간접적으로. 잘 봤나요? 예, 근데 너무 좋아하는 게 영상 보여. 보면 그냥 영상을 보지 말고 틀만 놓고 어떨 때는 가만히 있으면 밤에 그 새 소리 있잖아요. 우리가 밤 낚시할 때도 많이 찍기 때문에 네. 밤새 소리가 있어요. 밤새 소리. 밤새 소리.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정말 한 10가지, 15가지의 악기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네. 새 소리들이 어울려가지고. 예. 이제 가끔 좋은 소리들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 말고 그냥 틀만 놓고 네.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내가 낚시를 하다가 이렇게 그 밤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갑자기 귀를 이렇게 탁 열고 새소리들을 몇 종류의 새소리가 들리냐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그 새소리들 사이에 리듬이나 이런 조화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리고 되게 그런 즐거움도 함께 있고 그래요. 네, 그 낚시하시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음식 먹고. 술 드시고 얘기 나누고 이럴 그리고, 때 그리고 거기서도 또 자기 또 책 읽은 얘기도 하고 사람 만난 얘기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네. 그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최영 씨는 취향이 없어요? 좋아하는 게 분명하지 않아요? 저는 방송하고 네. 칭찬받을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저는. 방송인이네. 네, 저는 근데 그게 길지가 않아. 왜냐면 얘네들이 오늘 잠깐 칭찬했다가 바로 욕하거든. 원래 5분마다 바뀌니까 방송의 아, 특성이지 돌아버리겠어요, 뭐. 제가. 그러니까 책은 그거보다는 좀 오래 가더라. 아 이거에 관련돼서 유 작가님 통해서 진짜 멋진 말이 있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타인의 칭찬에 휘둘리면 타인이 나를 나락을 보낼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 뭐야? 이 책 좀 읽어봐 청춘에. 야, 인용 많이 하네. 자기 스스로 자신을 귀하게 해야 맞아요. 네. 남이 나를 귀하게 봐요. 가시천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오. 거예요. 남이 나를 귀하게 만들면
남이 나를 천하게 만들 수 있다. 다시. 맞아 이 말이에요. 멋지죠. 이 맹자 말씀인데. 아, 맹자. 제가 맹자 씨 좋아해요. 맹자 씨는 맹자 선생님. 아, 맹자 선생님이야. 맹자 씨 좋아요. 아 그분의 글은 따뜻하고 아니 풍자 씨 생각나잖아. 맹자 씨라고 그러니까. 진짜 맹자님의 인생 수업을 읽었거든요, 네. 작가님. 되게 따뜻하고 이분이 측은지심이 있는 보수주의자라고 하셨거든요, 유 작가님. 근데 확실히 읽으면 되게 따뜻해. 아, 따뜻해. 위로가 야, 돼. 오윤혜. 네. 왜 이렇게 똑똑했지? 야, 오윤혜 좋은데. 개몽된 겁니다, 윤석열로 인해서. 네. 윤석열 효과죠. 네. 왜냐하면 책을 한 권밖에 읽은 책이 알려져 있지 않은 권력자가 내란을 저질러서 지금 저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반대로 가야 되지. 많은 책을 읽은 시민이 돼야 되겠다. 맞아. 무슨 말을 했습니다. 아, 진짜 이게 무식하다는 게 저는 위험하다는 건 진짜 윤석열 중에서 나는 솔직히 뭐 무식한 걸로만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와, 근데 무식함이 정말 위험한 거구나 하는 그럼요. 거를 윤석열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냥 무식한 게 아니고요. 내가 매불쇼에서 몇 번 얘기했잖아. 학습 능력이 없다. 아, 학습 능력이 그때 없는 거. 최욱 씨가 정리를 해서 무식하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학습 능력이 없다는 것은 미래에도 그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때. 그거 제가 한 거예요? 예. 오. 또 칭찬 좋아한다 또. 휘둘리지 말라고. 아, 요거는 이틀은 가겠는데. 아, 좋은데. 내가 최욱 씨가 그냥 그 유력한 방송인 그 저널리스트로 인정받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알고 네. 왔습니다. 아, 제 이야기를 또 우리 유시민 작가가 인용을 하니까 더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제 거를 가끔 갖다가 인용하는데 네. 쓰레기로 만들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네, 누가 인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이야기 할 때보다 더 좋았던 것 맞아. 같아요. 저는. 더 위로가 되고. 네, 너무 좋았는데 가끔 뭐 이 정도 이야기는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건 별로 뭐 할 그리고 제가 솔직히 오늘 작가님한테 정말 매우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을 많이 준비해 왔어요. 그래요? 예. 해봐요. 아니 근데 가야 될 시간. 근데 오늘 앞에 작가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 많이 해소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뭐 체육 해소 방송이야 뭐야? 아니 네. 내가 지금 정말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했던 것들을 진짜 오늘 질문을 많이 해왔는데 야, 유시민도 저렇게 고민하면서 사는구나. 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맞춰가면서 사는 거구나. 맞아. 하는 거를 내가 너무 많이 배우고 죄송하지만 또 위로도 많이 받았어요. 유시민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아, 그럼 아니 모르는 사람 없어. 체육 귀한 줄 알아야 되고. 맞아. 최영균 귀한 줄 알아야 돼. 네. 야, 유시민도 본인 삶 안에서 저렇게 고민 많이 하고 네. 상처받고. 상처받고 네. 평소에는 고민 안 하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해답을 자기가 탁탁 갖고 있다고 생각했죠. 맞아.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 정말 많이 준비해 왔어요. 되게 네. 되게 구체적인 질문들을. 아, 근데 뭐 유시민도 저렇게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하다가 내놓은 답이겠어 오늘. 맞아요. 예. 그게 느껴집니다. 그게 느껴져가지고 네. 저한테 해답이 됐습니다. 네. 그 하여튼 책 읽는 거는 중요해요. 특히 비평하는 분들이요. 꼭 제가 이제 조언을 하나 드리면 우리 재작년 6월에 여기 처음 나와가지고 내가 첫회 둘째 3회 가면서 네. 그 프란스 두바리 쓴 침팬지 폴리틱스 네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난리 났었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나와서 윤석열을 비판하는 거하고 저런 스타일의 저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왜 권력자로 뽑았으면 그렇게 필연적이든 우연이든 그런 스타일의 권력자가 권력의 정점에 올라갔을 때 그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일이 닥치는 이유가 뭔가를 학술적으로 상당히 설명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책 한 권을 읽고 한국 정치 특히 윤석열 시대의 한국 정치를 보는 거하고 그런 이론적인 기초 없이 그냥 인상 비평으로 자기 기분 따라 비평하는 거하고 아주 달라요. 정말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나온 김에 예. 이제 많은 비평가 젊은 비평가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편에 워낙 프로그램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공중파도 일부 그런 거 하는 거 네. 있고 제가 아쉬움을 늘 느끼는 건데 그냥 언론에 이미 보도된 거 남이 한 말 이런 것도 필요하면 인용하고 다 써야 되지만 자기가 본인이 공부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거의 매일 나와서 비평하는데 음. 한 2시간씩 네. 아무 타격감이 없잖아. 맞아. 와, 진짜 맞아.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비평을 하는데 어떤 타격감도 없다는 거. 누구도 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다는 거. 아무 반향이 없다는 거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비평이 별로 쓸데없다는 뜻이에요. 쌀로 그렇지. 밥 짓는 얘기. 그래서 좀 발전하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맞습니다. 공부를 하고 진짜 맞아. 예, 뭐 하나라도 이 공론장에서 어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의 표면과 이면 이 모든 것들을 조명해 보는데 네. 참고가 될 만한 뭐 하나라도 내가
가지고 간다. 진짜 이 맞네. 생각을 하면서 비평들을 좀 해줬으면 네. 시청자로서 맨날 종종 보는데 너무 맞는 말씀. 러닝머신 위에서 타면서도 보고 뭐 그거 저 장애인 자막 방송 해놓고 이제 소리 안 나게 다 맞아요. 보잖아. 근데 너무 깝깝한 거예요. 대한민국 공론장의 앞날이 캄캄하다 정말 이런 수준이면. 예. 그래도 저는 예. 좀 희망을 보는 게 저는 유시민 작가랑 뭐 내가 개인적 인연이 있어 뭐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유시민 작가를 좋아하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못 봤던 것들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내가 정리 안 한 거를 말씀해주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거든. 네. 굉장히 유시민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거를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들도 그걸 안다는 거야. 당연하죠. 그 유시민이 나오면 아니 내가 뭐 조회수 또 조회수지. 조회수가 말을 하지.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예. 그만큼 또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거는 나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지. 그 희망이 있는 거죠. 음. 별 얘기 아닌 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 시민들. 그걸 안다 판단한다. 그러니까요. 그 희망의 포인트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부응을 해줘야죠. 젊은 비평가들. 그러니까 이제 나오셔야겠죠. 작가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나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자꾸 기회가 가야죠. 아직 기회를 더 받을 잘하게. 준비가 예, 된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빌드업을 했구나. 길었네. 빌드업이 길었어. 자주 나오셔야죠. 아, 그래도.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눈치챘어. 네. 큰일 났네. 너무 늦었고 어떡하죠? 네, 이제 가야지 빨리 가야지.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뭐 정치 비평 꼭 아니더라도 뭐 이런 얘기 인문학 코너 아, 없잖아요. 개설해 주세요. 가끔 좀 저희와 함께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 작가님 그리고 오윤혜 씨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